자, 몽골의 침입과 최씨 정권의 대응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고려와 몽골이 처음 접촉한 것은 고종 6년에 고려가 이 강동석에서 그 당시 건안족, 그러니까 몽골족에 쫓겼던 건안족을 평정하면서 몽골의 후원을 얻어서 작전을 취했을 때이다. 자, 이후 몽골이 고려에 압력을 가하고 무거운 공무를 요구하자 고려에게 불쾌하게 생각하여 불화의 싹을 싹트였다. 그 가운데 몽골 사신이었던 저고요가 고려 왔다가 본국에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변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자, 이 살해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진 않고 있어요. 자, 이 몽골에서는 고려의 소양이라고 생각해서 고종 18년부터 침입하기 시작했다. 자, 이후 고종 46년에 강화 때까지 전후 6차례에 거쳐서 침입했다. 자, 전투는 처음 북계 지역에서 시작해요. 내륙의 여러 곳에서 전개됐고, 말기에는 그 아파도, 그다음에 설악산, 금강산 등 연안의 섬이나 험준한 산골짜까지 확산되었다. 자, 1차 침입에 직면한 이제 최후 정권은 개경을 지키면서 항전했던 것을 불가능 그 하다고 생각하여 강화도 청도를 단행했다. 그래서 주거시설과 방어시설을 갖춘 강화도는 원종 11년에 문인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약 40년 동안 고유의 전시수도가 되었으며 몽골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했던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뿌셈에 이제 오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뭘 오류냐면 1차 침입에 직면한 최후 정권이라고 했잖아요. 1차 침입은 그 당시 이제 걷고 나서 그 강화도로 천도한 거는 2차 침입 때 직전이야. 그러니까 1차와 2차 중간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침입이 아니라 요게 문맥상 볼 때는 2차 침입이에요. 2차 침입. 그래서 1차 침입 때는 이제 그 뭐냐면 강화도에서 천도에서 싸운 게 아니라 개경에서 싸웠고, 그리고 나서 하평조약을 맞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평양이나 이런 서경지에 다도가치를 줬는데, 나중에 이제 최후 때 다도가치 애들 다 죽여버리고 이 당시 강화도 천도했어요. 그러니까 2차 침입 직전의 얘기죠. 1차 침입이 아니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당시 최씨 정권은 몽골의 침입에 대응하여 1차적인 강화를 지키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제 그 각, 각 지방에 방호별감을 이제 파견해서 침입 예상 지역에 대한 방어를 강화했다. 방호별감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전국 각지에서 몽골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방비한 사례나 승리한 사례 같은 것들 모아가지고 군사 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전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예. 또한 그 민인들에게 하여금 산성이나 섬으로 들어가 몽골군에 이제 뭐냐면 그 공격에 맞서게 했다. 자, 이걸 산성 입보 정책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산성이나 이런 데 가서 또는 섬으로 들어가서 방어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술은 산성이나 섬에서 생활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은 상태로 가능되었다. 따라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안정적인 식수가 마련하지 못했다. 그래서 섬의 경우에는 해안섬을 방어 시설이 갖춘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최씨 정권은 상당히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웃긴 게 자신들이 이제 싸우자고 해놓고는 어, 실제로 그렇게 도움이 안 줬거든요. 그래서 이 강화도를 지키는 데만 연안이 됐고, 그러니까 최씨 정권을 지키는 데만 연안됐고요. 우리가 이제 그다음 고려시대 때 정예병이었던 삼별초라든지 그 다음에 도방 이런 부대들은 그대로 이제 놔두고 그 지방군들이나 아니 민들을 이용해 갖고 방어 작전을 했던 거죠. 그 약간 이제 방호별감을 파견해 갖고 왜냐면 도와준다든지 이것도 이제 일종의 고문 역할 이제 해서 그 도와주고, 두 번째로는 산성이나 섬으로 들어가서 싸우게 하는 그런 삼성 입보 정책 같은 그런 정책들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이제 최씨 정권의 이제 거의 사병 역할을 했던 도방이나 삼별초들은 실질적으로는 그 몽골 침입기 때는 활동을 좀 안 한 편이에요. 특히 이제 그 도방은 아예 안 했고 삼별초 경우에도 가끔씩 동원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못 했어요. 예. 뭐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몽골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규모 부대 동원에 의해 전면전을 피하고 필요에 따라서 소규모 유격전을 전개하는 데 불과했으며 몽골군의 철수를 외교적 노를 달성하고자 했다. 싸우는 과정에서도 몽골하고 외교적인 노력은 계속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몽골의 사신이 이제 강화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섭도 하고 그랬어요. 예. 최씨 정권의 이런 소극적 대책으로 인해 전투의 대부분은 간이의 지원 없이 비정규적인 민의 자적으로 수행됐고요. 몽골의 기병을 맞아 민인들이 물리친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고 민인들이 입은 피해도 엄청났다. 그래서 이제 몽골 기병들이 오면 일단 도망쳐요. 예. 산성이나 바다도 도망치고 어, 성으로 도망치고 장기 농성을 하는 거죠. 예, 버티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전국 곳곳에 몽골군의 침입을 물리치는 전투도 수없이 전개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기수중 전투가 이제 초적의 하락을 보죠. 자, 몽골의 1차 침입 있을 때 큰 역할을 했던 게 그다음에 평안북도 기주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민의 이제 민들을 모두 성 안에 집결시키고 몽골군은 무차별 공격을 강행했다. 그래서 주의 민들이 모든 성 안에 집결됐으며 몽골군은 무차별 공격을 강행했다. 자, 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나 성 안을 혼란시키기 위한 몽골의 시도는 박서 장군이 이끄는 이제 기주성 민들의 대응에 하면서 막아냈다. 자, 몽골 장군은 고려의 이런 항적 능력에 항복했다. 자, 고려인들의 이런 전투 능력을 잘 조직하고 규합되었다면 대몽 강제는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자, 1차 침입 때는 초적들, 이 초적대라는 것은 일종의 숲풀이나 이런 데 이제 숨어 살면서 약탈했던 그런 도둑대들인데 이들도 이제 뭐냐면 강군하고 이제 합력해서 몽골군과 대항을 했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초족은 국내 통치 계급의 확장에 반대에 걸긴 농민군인데 몽골군이 이제 뭐냐면 쳐들어오자 이들이 선두에서 싸울 것을 정부에 제의했다. 그래서 마산,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그 마산이 아니라 평안북도 구주에 있는 마산이에요. 그래서 초족 지휘자 2명이 개경원에서 최후를 찾아와 정병 5천 명을 거느리고 침략군을 막기 위한 전투를 참가했고 이에 요청이자 이에 듣고 이제 최고가 기뻐했고요. 그리고 동상령 전투에서 큰 공세였다. 그리고 이제 강주에서 간악상의 초죽도 강군과 함께 대문강제였다. 뭐 이렇게 있고, 자, 천인성 전투가 이반산성 전투가 있어요. 자, 요거는 그 앞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전투 관련된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이제 좀 살펴보기도 하죠. 예. 천인성 전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인제 살레탑이 공격했죠. 이 천인성은 부국민이 살고 있는 조그만 성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거기에 인제 공격했는데 그때 이제 김윤후가 그 쏜 화살에 의해서 그 당시 살레탑이 죽었다고 인제 알려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김윤호가 뭐 쏴서 죽였는지 싸움 도중에 이제 날라온 그 화살에 맞아서 죽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자, 이 김윤호는 그 예전에 같이 승려 출신이죠. 그리고 뒤에 인제 다시 뭐냐면 탈북해서 다시 인제 승려에서 벗어나 갖고 인제 일반 그 장군신분으로 해서 5차 침입 때 충주성 전투에서 큰 하락을 또 해서 크게 물리쳤던 인물이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천인 부국민들이 몽골군에 싸운 전투는 대몽강제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자, 성내에는 다수의 민과 더불어 근처에 있는 백형원의 승리였던 김윤호가 또 이뻐했다. 자, 김윤호가 쏜 화살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김윤호가 쐈다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김윤호도 이제 그 당시 포상을 받을 때 그냥 내가 쏜 게 아니라 싸우다 보니까 뭐 화살에 맞아 죽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 하여튼 그렇게 했고 몽골 장군이었던 살레탑이 사살되자 장수를 입은 몽골군들이 서둘러 철수했다. 자, 승려 김윤호의 전투 능력을 보이듯이 당시 승려들은 민을 동원하고 지휘할 능력이 있었으며 타고난 전투 능력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고려 같은 경우에는 승병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 승병들이 이제 뭐냐면 상당히 중요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락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충주에서 인제 뭐냐면 간원이 도망가고 노군과 잡류들이 남아서 몽골군을 그 뭐냐면 물리치는 전공을 세웠다.
이거 아마 인제 후대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충주성 전투 관련된 내용은 이거는 잠깐만요. 2차 때 맞네요. 네. 2차 때 그 당시 인제 내용이고 요거는 나중에 충주성 전투에서도 그 당시 인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뭐 2차 때에도 같이 싸웠고 승리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충주성 전투에서 김여우가 또 민병과 간로들을 합쳐 갖고 이제 싸웠다.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노군이라는 것은 노비 군대고 잡류라는 것은 인제 그 일반 인제 뭐냐면 고려 시대 때 그러니까 뭐랄까 좀 약간 인제 그 중류 계층이긴 하는데 중류 하류 계층 정도 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몽골의 3차 침입 시 고종 23 년에 충남의 온수군과 대흥군에서 그 당시 인제 격전을 뭐냐면 벌였다. 당시 몽골군이 온수군을 포위하자 군인 현련 등이 문을 열어 나가 크게 싸워 이겼다. 자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이반산성 전투가 있는데 요것도 한번 읽어 보세요. 다 보기는 좀 그러니까 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인제 쭉 있고 자 피해 양상과 개경 형도를 보겠습니다. 예. 자 몽골의 침입에 맞서서 합법한 정권을 이제 거둔 이도 있었지만 고려가 입은 피해는 말로 인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자 몽골군은 이르는 곳마다 닥치는 대로 사륙을 장행했으며 고려인 일반민들도 막대한 희생을 당하고 산성이나 섬에서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굶어 죽는 일이 허다했다. 그래 갖고 이때 이제 많은 문화재도 인제 불타 없어졌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그 부인사 소장의 대장경과 경주 항로사 구층 목탑이 불타 없어졌죠. 그래서 그밖에 이제 주요 문화재가 다수 소실이 됐고요. 그래서 인제 이걸 대신해 가지고 그 당시 이제 2차 침입 때 인제 없어졌고 3차 침입 시기 때 최후 정권을 주도로 해 가지고 그 당시 그 초조대장경 대신에 만든 게 제조대장경.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예. 자 이건 대장경 할 때 좀 다시 인제 얘기를 하고요. 자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최씨 정권 특별한 대응책이 없었다. 그들의 대책 없는 주전체로 대해 비난 여론이 제기되고 시작했고 왕정 회복에 대한 요구가 점점 확산되었다. 자 몽골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최씨 정권은 몽골의 요구를 완화시키고 몽골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외교적으로는 힘을 기울였다. 자 최후 때까지 항쟁론이 정국을 주도했기 때문에 강화도는 현실 정책이 제기되기 힘들었다. 그러나 최후과 최후 단계에서는 최씨 정권이 약화됨에 따라 강화론자들의 입지가 확대됐고요. 고종 46 년에는 항저를 고집했던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마침내 몽골과 강화를 성립했다. 자 몽골의 강화가 맺어지자 이들 주장한 국왕과 저 이때 국왕은 인제 원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문신 관료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됐고 이후에도 문인들의 권력을 장악하고 몽골과 재대결을 한다는 강경론이 대두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이면에 의해서 원종이 잠시 폐위됐죠. 그렇지만 결국 왕실의 외교 활동과 몽골의 압력을 실패했다. 이 폐위하는 과정과 다시 복귀하는 과정 그리고 왕조 복구 관련된 내용을 전 시간에 제가 두서없이 설명을 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 전 시간에 인제 그 수정된 그 설명된 부분을 그 수정해 놨어요. 그래서 전 강의 게시판에 보면 그 수정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인제 참조를 해 주시고요. 자, 그 선별적의 항쟁을 볼게요. 자, 개경항도로 몽골군의 전쟁은 종식되었지만 이번에는 무인과 연결되어 있는 삼별초가 대몽황제의 기치를 들고 본계였다. 자, 삼별초는 자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초에는 밤에 도둑을 단속하는 데 있었지만 차츰 임무가 확대되면서 경찰 임무 같은 것들인 여러 업무들 맡게 되고요. 그 외에도 군사 임무인 도성의 수비도 비롯해서 친위대, 특공대, 정찰대 구실도 했다. 보통 이 초자가 붙은 이 초군들은 특별히 선발된 부대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선별초도 특별히 선발된 부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원종 11 년에 정부가 개경호 한도를 달리하자 장군 배중손과 그다음에 야별초 지유, 노용희 등이 강화해서 선별초를 거느리고 반기를 들었으며 그 당시 승하온 온을 추대해서 왕으로 삼았다. 선별초는 곧바로 진도로 옮겨져서 용장성에 궁궐을 짓고요. 그래서 진도에 가 보면 고려의 궁궐토가 있어요. 보통 고려의 이제 궁궐토 같은 경우에는 건축 방법이 궁궐은 이 계단식으로 인제 짓거든요.
예. 그래 갖고 인제 뭐 만월대 같은 거 그 터 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리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방식이 진도에서 보이죠. 그래서 진도에서도 선별초 중심의 새로운 고려 정부가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도가 여기 있죠. 여기. 예. 예 진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개경으로 올라온 이 조은로 바로 이제 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은선을 공격해서 인제 탈취하거나 요길 근거지로 해서 전라도나 그 경상도 해안가 일대를 그 뭐냐 장악을 했죠 여기에. 예. 그래 갖고 인제 있다. 자 그래서 진도는 조은로의 인제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막으면 개경 정부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었다. 자 진도는 일본이나 중국과의 교류하는 요충지이므로 진도 자체가 또 비옥한 농지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급자족을 했다. 그래서 이 진도는 그 강화도 정부시기 때 그 최씨 정권 때부터 강화도를 공격받으면 어디를 갈 것이냐 가지고 또 여러 섬을 이제 물색을 했는데 그중에 인제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진도가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해도 제천론이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그만큼 인제 그 최씨 정권 때부터 이 진도는 그 당시에 중요한 요충지로서 부각이 됐던 곳이에요. 예. 그리고 배후에 무인세의 기반인 호남 지방을 두고 있었다. 예. 호남 지방이 이렇게 있고 대개 인제 그 최씨 정권의 인제 뭐냐면 그 시급지가 진주와 그 일대 진주는 경상도지만 그 이쪽이 전라도 일대에 막대한 시급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자, 삼별초가 진도에 근거를 두고 대몽항제에 적극적으로 표방하자 대부도의 주민과 경상도 밀성인까지 호응했다. 자, 삼별초군은 남해안 일대와 전라도 일대의 영향을 아래 두게 되었다. 남해 지역에서 활동했던 삼별초의 지휘관은 윤종이고 여러 군현의 삼별초를 받아들여 어, 그 항복하거나 진도에 나서 삼별초 장수를 아령하게 됐다. 심지어 이제 여기까지 해갖고 나주를 공격하거나 전주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만큼 세력이 확대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요 관련된 내용이 인제 밑에 있는데 그 당시 전라도 토적사였던 참지정사였던 신사정은 삼별초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주에서 개경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래서 삼별초가 진도에 근거를 두고 전라 경상도 조세 운수의 운송이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었다. 한편 삼별초가 나주를 공격했지만 나주 지역민의 저항으로 실패했는데 이는 이제 삼별초의 세력 확대에 저지시킨 데 큰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나주까지 공격을 했고 심지어 인제 나주를 군반을 전주까지 올라가려고 했는데 나주에서 인제 막힌 거죠. 나주는 상대적으로 볼 때 그 당시 고려 초기 때부터 고려 왕실의 근거지였어요. 예. 앞에서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왕건이 이 나주를 쉽게 점령했던 게 예전에 선조 때부터 또 나주의 근거지 돼 갖고 그 뭐냐면 서로 나주 세력과 이제 뭐냐면 계속 교류가 있었고 그다음에 왕건의 부인 중에 그 해종을 낳았던 분인가? 하여튼 그 분이 그 나주를 근거지로 한 거야. 그래서 그 나주가 상당히 예전부터 뭐냐면 고려의 근거지였거든요, 고려 왕실의.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인제 현종이 그 건안중에 이렇게 쫓겨 가지고 인제 몽진을 할 때 나주까지 갔거든요. 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 지역이.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크게 작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진도에 근거하고 있던 이제 삼별초군은 여몽연합군의 대대적인 공격에 몇 차례 물리쳤지만 결국에는 원종 2 년에 진도에서 쫓겨나 제주로 건너갔다. 진도에서 삼별초가 패배할 때 포로 잡힌 사람이 10,000명에 달했으며 연합군의 수중에 들어간 쌀이 뭐 4,000석이 이뤘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쫓겨난 인제 그 삼별초들은 결국에는 제주도 가서 인제 항쟁을 했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제주도 항쟁의 그 상징이 항파도지 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 항파도지 섬 같은 방어 시설을 만들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 당시 삼별초를 완전히 제압해야지 인제 그 쿠빌라이 칸이 원했던 일본 원정을 이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뭐냐면 곧바로 군대를 모아 가지고 그 당시 이제 홍다구나 이게 그 검은 세력이죠. 부원 세력들이죠. 홍다구 연나 이렇게 인제 세력들이 인제 그 이게 이 사람은 고려 장수인데 그 고려인데 몽골로 기하해 가지고 인제 그쪽 붙어 갖고 몽골 장수로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제 뭐냐면 그 당시 제주도까지 공격하죠. 결국에는 항복해서 인제 뭐냐면 끝나게 됐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 각자 보시고요. 자 그 밑에는 인제 여몽연합군이 인제 뭐냐면
일본에 정복을 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인데 요것도 뭐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일본사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두 번의 원정을 거쳐서 했지만 그 폭풍 때문에 다 실패했죠. 결국엔 세조가 3차 원정까지 준비했다가 나중에 이제 세조의 죽음 때문에 이 원정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인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어딜 보냐면 그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자, 275 페이지 좀 보죠. 자, 몽골과의 전쟁과 강화 부분을 인제 읽어 보겠습니다. 자, 몽골의 성장과 1차 여몽전쟁 보면요. 13세기 초반 몽골 초원에서 태무진이 등장해서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뭐 징기스칸을 추대됐다.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는 서하를 정복하고 호손만을 세운 동진국을 복속시켰다. 자, 이 동진국은 그 일종의 인제 여진족이 세운 나라거든요. 일종의 뭐냐면 몽골의 계례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동안은 인제 동진군하고 그 뭐냐면 몽골군이 같이 행동했어. 그래서 동진군이 이제 그 고려를 침입할 때도 앞잡이 역할을 했던 군대가 이 동진군 군대거든요. 자, 그다음에 금을 공격해서 만리장성 이북을 석권하고 금의 수도를 위협했다. 자, 몽골이 금을 공격하면서 거란족은 금의 지배를 벗어나서 대요수국을 세웠는데, 그러나 몽골이 대요수국을 멸망시키자 몽골군에 쫓긴 거란족인 남원 부리인 금산과 금시 왕자가 수만 명을 거느리고 고려 영토에 침입했다. 자, 고려는 3년에 걸쳐서 거란족과 싸워서 서북면 평양 북동쪽에 있는 강동성에 그들을 고집시켰다. 자, 이에 몽골군은 동진군 시야에 두고 고려를 진입해 고려 측은 군사와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 자,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강동성에서 그 당시 고려군, 몽골군의 기대군이었던 동진군, 이게 그 3군이 이 강동성에 있는 이제 거단경 장종들과 인제 이렇게 싸우는 그 형세가 인제 연출된 거죠. 최초원 정권은 조충과 김치려에게 몽골군의 지원을 허락하고 몽골, 동진, 고려의 이제 연합군이 강동석을 포위하여 공격해서 거란족을 그 뭐냐면 경멸했다. 이걸 인제 뭐냐면 강동성의 역이라고 해요. 예. 자, 그리고 인제 이후 그 고려와 몽골 사이에 몽골이 형이 되고 고려가 아우가 되는 형제 매력을 체결했다. 자, 이때까지는 뭐 하하호했는데, 자, 이때는 몽골이 이 조약을 맺고 나서 맹약을 맺고 나서 계속 사신을 보내요. 몽골 입장 볼 때는 형제 매약이라 하지만 일종의 고려를 인제 뭐냐면 정복했다, 복속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인제 사신을 보내 갖고 여러 가지 곡물들을 약탈해 가죠. 거기에서 예의까지였어. 지금도 중국에도 예의가 좀 없잖아요, 외교적 관계에서. 예. 몽골도 인제 비슷한 것 같아. 중국에서 배웠는지 하여튼. 그래서 이때 인제 고려 측에 불만을 쌓이는 도중 1125 년에 몽골 사신이었던 차쿠르, 예, 한자어로 적으면 저고요라고 읽죠. 차쿠르가 귀국하면서 압록강 유역에서 도적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자, 몽골은 이들 고요초의 송행군 의심에 관계를 단절하고 몽골 태종이었던 오구데이가 1232 년에 사리타에게 고려 침공을 명해서 고려의 1차 침입이 일어났다. 그래서 인제 요 저고요가 사망한 후 한 7년 뒤에 공백기를 인제 가진 다음에 이게 6 년인가? 6 년이지요? 예, 6년 뒤에 인제 뭐냐면 쳐들어온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제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쿠데타가 개최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구데이가 이제 이렇게 집권하고 나서 좀 체제를 정비한 그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좀 늦었던 거죠. 예. 자, 사리타이가 지휘하는 이제 몽골군은 북계의 주요 성들을 대거 함락하고 남진했다. 고려는 기주, 자주, 석양을 침입해왔던 몽골군을 공격했고 1231년 11월 대규모 방어군을 편성해 안북부의 몽골군의 접전을 벌였으나 패배했다. 자, 이후 이제 몽골군의 성공대가 남진의 개경을 포위하자 고려는 몽골군과 강화를 체결했고, 강화의 결과 몽골군은 철수했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북계와 서경 등지에 다루같이 72인을 배치해 고려의 내정을 감시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 후에 2 차부터 인제 6 차까지 영홍 전쟁인데 이 시기 때 인제 그 고려 정부는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면 개경에서 그 뭐냐면 강화로 옮겼죠. 예. 방어하기 편한. 그래서 인제 있는데 요것도 인제 6 차까지라고 하지만 학자에 따라 7 차까지 보는 학자도 있어요. 뭐 근데 통설도상 이제 6 차까지니까 이렇게 인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최후 정권은 몽골이 재침입한 걸 대비하고 항전이 장기화될 걸 예상하며 1232년 6월에 전격적으로 강화천도를 단행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뿌셈 내용, 신뿌셈 내용에서 1차 침입이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 오타죠. 오타인지 뭐 잘못 썼는지 모르겠지만 2차 침입을 때 대비해서 옮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2차 침입 직전에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화천도는 몽골군이 수전에 약한 점을 충분히 점을 충분히 하고 지방민들의 해도와 상성을 입보하는 정책을 유도하는 대몽 방어 전략 정책이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에서 좀 잘못된 게 아닌데 몽골군이 수군이 약한 거는 초창기 때 얘기고요. 이 몽골군 같은 경우에는 각지에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그 정복민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기술이나 군대를 흡수 통합을 해요. 그래서 인제 중국하고 싸우면서 공성전이나 하얀무기도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중국의 항복한 부대들이나 이런 정복민들을 잘 이용해 갖고 그 뭐냐면 몽골이 주력 부대고 주력 부대 오기 전에 이들을 먼저 파견해서 먼저 전초전을 치르게 하죠. 그래서 인제 여러 국가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몽골군도 수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뒤에 이제 6차 침입 때 보면 아페도 같은 거 공격해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강화를 공격할 수 있고 거기 점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몽골군이 강화를 직접적으로 공격한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일단은 뭐 강화도가 이제 천의 요새라는 것도 있고, 몽골 입장 올 때는 6차 침입 전까지는 그 고려를 정복할 생각은 없었어요. 겁만 줘 가지고 자기한테 복속시킬 목적이었거든요. 몽골의 인제 주 타겟은 금나라, 송나라지 고려가 아니었어. 근데 고려는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번 치는 거야. 예전에 건한처럼.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6차 침입에 넘어가면서 인제 몽골군의 방향을 좀 돌려서 이는 인제는 뭐냐면 그 거주하는 목적, 거기에 인제 정복하는 목적으로 이제 바뀌긴 했지만 대개는 그렇게 인제 했기 때문에 강화를 굳이 칠 필요 없었다. 괜히 강화를 쳤다가는 남송이나 고려나 일본이 삼강연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이제 일부러 안 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하여튼 몽골은 강화천도를 적대행위로 이제 간주하고 2차 침공을 감행했죠. 자, 몽골군은 강화도를 공격하지 않았으나 대구 부인사에 소장된 초조대장경을 불태우고 그 적국 각지에 인제 침략에 큰 피해를 입혔다. 자, 요거 관련된 예문이 기초에 나왔죠. 어 기출 예문에 초조대장경이 왜 분실됐는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같은 해 12월 몽고군이 천인성을 공격하다가 원수 살레탑이라고도 하죠. 김윤효에게 인제 사살됐다. 이게 몽골군의 전의를 상실하고 철수했다. 자, 1235년에 몽골은 개경안도와 국왕의 친조를 요구하면서 탕쿠를 원수 삼아서 고려에 세 번째 침입했다. 그래서 1238년 경주에 항로사 및 항로사 구축 목탑이 불타는 등 5년 동안에 거쳐서 엄청난 인적 물적 뭐냐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있거든요. 예. 자, 그리고 고려는 영영공 왕준을 고종의 아들이라고 위장해 몽골의 병에 합평을 이끌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려는 계속 싸우면서도 계속 외교 사절단을 몽골에 파견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멈춰 달라."고. 그러면 이제 몽골에서는 "너희들 그 개경으로 돌아오면 내가 공격 안 할게." 근데 이게 고려 정부는 들어줄 수 없는 얘기죠.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몽골의 아무간이 1247년에 그 4차 침입했고, 그 당시 1253년에는 애꾸가 이끈 고려가 군대가 고려를 쳐들어왔다. 이렇게 했는데 4차 침입 같은 경우에는 원황제였던 정종, 쿠육이 죽음을 해 갖고 고려에 철수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몽골군 같은 경우에는 그 칸이 죽잖아요. 칸이 죽으면 이제 새로운 쿠데타이 이제 열리면서 새로운 칸을 뽑잖아요. 그때는 인제 그 지도자들이 뭐냐면 군대를 철수해, 군대 지휘관들이. 그래서 왜냐면 지휘관이 철수해 갖고 쿠데타에 참여하거나 하여튼 권력의 동향을 인제 파악하기 위해서 철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4차 때도 이제 쿨린이 정종이 인제 죽었기 때문에 예 철수를 했던 거고요. 자, 5차 침입 때는 충주상성 방어보감이었던 그 뭐냐면 김연우와 입봉인들이 분전해서 몽골군을 격퇴했고요. 앞에서 얘기한 이제 충주선 전투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인제
이때 그 최왕이 충주를 뭘로 이제 승격시켰냐면 국영공으로 승격시켰다고 해요. 예. 국영공으로. 예. 자, 이렇게 있고 몽골의 제6차 침공은 그 1254년 잘리타이가 이제 그 주도 아래 1259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래서 이제 1254년 한 해만 해도 몽골군에게 붙잡힌 포로가 20만이 넘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 고려는 엄청난 인적 피해를 입었다. 자, 6차 침입은 앞에서 1차에서 5차 침입과 달리 뭐냐면 일종의 정복전, 어 장기전 형태로 치러졌다. 그래서 보통 1차에서 5차까지는 주로 침략적 형태였거든요. 약탈 위주로. 그래서 봄에 가을에 그 공격해서 거기 이제 추수물을 이렇게 수확물 다 이제 뺏은 다음에 그걸 먹고 있다가 인제 뭐 춘거 그 가을 봄에 돌아왔어요. 출래 춘거라고 해서 가을에 공격해서 지냈다가 봄에 철수하는 방법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인제 장기적인 거예요. 오랫동안 이제 주둔하면서 아예 지배할 목적으로 옮겨요. 예. 그래서 6차 침입 때 인제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6차 침입 때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둔하고 포로도 많이 잡고 하다 보니까 또 지방에서는 인제 고려 정부부터 원조를 받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에서 인제 투쟁보다는 항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제 뭐 뒤에 동령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쌍성 총괄부가 이런 과정에서 인제 만들어진 거죠. 예. 여기에 있었던 지역 초창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몽골에 항복을 하니까 몽골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거기에 동령부 그 서경을 중심으로 한 동령부와 저 함경도의 쌍성 총괄부가 그때 만들어진 거야.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고려는 이 몽골의 1차 침공 당시 안폭부 전투에서 몽골군에 패한 후에 대규모 방어전을 치르지 않았다. 그 대신에 내륙의 험한산과 바다섬에 민을 피난시키고 그다음에 몽골군의 인제 그 예봉을 피하는 삼성 입부와 해도 입부 같은 방어 전략을 세웠다. 아울러 벌초군을 운영해서 몽골군에 기습한 유격전을 이제 펼쳤다. 그 임시수도였던 강화에는 외성과 내성을 쌓고 중성을 이제 축조해 삼중 이제 방어 체제를 갖췄고요. 중요한 산성과 섬에는 별초군을 파견해서 입보민과 함께 대몽강제를 펼쳤는데 요때 별초군이라는 건 주로 삼별초군인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특별하게 많이 포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삼별초군이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지 않았고 주로 이제 삼별초군은 그 최씨 정권을 지키는 데 이용했고 가끔마다 이제 파견했어. 가끔마다.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민의 대몽황제 볼게요. 대몽황제는 최씨 정권을 지휘했으나 지방민은 몽골군의 침입에 자의적 차원에서 항쟁을 벌여 나갔다. 자, 1232년 몽골 침입 때 간악산 초족이 고려의 정교군에 형성되어 활약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1232년에 충주 전투에서 지역 농민에 구성된 노군과 잡료로 구성된 별초군. 별초군이라는 것은 이제 삼별초군이 아니라 이거는 특별히 뽑은 부대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별초라는 게 우리가 삼별초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별초라서 특별 뽑은 부대를 다 별초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몽골군의 어떤 성공단에 물리쳤고요. 자, 여기에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천인선 전투에서 요게 인제 1차 충조선 전투고 그 뒤에 인제 천인선 전투는 뒤에 얘기죠. 2차 천인선 전투는. 그래서 인제 요거는 5차 때 얘기고요. 1차 때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얘 2차 때인가? 2차 때다, 2차 때. 2차 침입 때고 또 2차 침입 그 충주 전투는 5차 때 일어났어요. 1차 때 충주 전투는 그 2차 때 일어났고 2차 충주성 전투는 5차 때 일어났어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인제 공격을 했던 거. 그다음 1232년 12월 청인선에서 김윤호와 천인 부국민의 활약으로 몽골군의 주력 부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 그 1253년에 충주상선 전투에서 여기 이제 2차 충주 전투죠. 물론 이제 요건 충주성을 공격했던 거고 여기는 뒤에 배후성이 또 충주상성을 뭐 공격한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자, 김윤호가 지휘하는 아래 산성에 입부했던 하층민이 치열한 공방전 끝에 예쿠가 이끌었던 몽골군을 물리쳤다. 그래서 이때 이제 김윤호가 노비문서를 불살려서 하층민의 자발적인 분전을 유도해 몽골군을 격퇴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몽항쟁을 한다는 거는 몽골군의 어떤 침입을 막는 것도 있지만 일종의 신분 해방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노비라든지 이런 부국민들이 참여해서 참여하면 공을 세우면 이렇게 양민화시켜 주거나 아니면 부국 지역을 일반 군현으로 이렇게 승격을 시켜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강화와 개경한도 볼게요. 자, 몽골과의 전쟁 후 고려의 국토는 대부분 황폐해지고
고종은 막대한 물적 손실을 입었다. 그리고 몽고는 집요하게 국왕의 친조와 개경한도를 요구했다. 최후가 사망하고 최양이 권력을 승계했으나 최씨 정권은 내부의 분열과 군사력 한계, 강화도의 대두도 등으로 대몽관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그 도착했다. 자, 이런 가운데 1258년에 최씨 정권의 간호 출신인 김준과 강화도자 대표인 유경이 협력해서 삼별초를 동원해서 최희 정권을 사대했다. 이때 유경은 이제 무관 출신이 아니라 문관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김준에 의해서 제거당하죠. 자, 이때 이제 행정 사법원에서 왕권이 부분적으로 회복됐지만 군사를 장악한 김준이 새로운 권력자로 부상되었다. 자, 김준은 강화도를 수용했으며 1259년 태자가 직접 길을 떠나 세조 쿠비나인을 강화를 맺었다. 이건 이제 앞에서 말하는 그 세조 구제의 원칙이 그때 만들어졌죠. 요때 태자는 그때가 집권자 고종이었어요. 이 고종이 상당히 장기간 집권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고려 왕 중에 제일 오래 집권했던 사람이야. 하여튼 이 고종의 아들이 태자가 있었 그 원종인데 이 원종이 태자일 당시에 쿠비나이 칸을 만났던 그 얘기를 예전에 제가 해드렸는데 요때 그 얘기예요. 자, 이에 이제 이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여몽 전쟁이 종식되었다. 태자는 1260년 귀국했는데 그가 바로 원종이었다. 자, 원종은 이명과 힘을 합쳐서 1268년 김준을 제거했으나 권력 문제에 놓고 이명과 갈등을 불거졌고 권력을 잡은 이명은 원종을 폐위시키고 고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안공공 을 국왕으로 세웠다. 한 6개월 동안 이 사람이 통치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원종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당시 이제 그 쿠비나이 칸한테 누굴 보냈냐면 그 당시 세자였던 충녕왕을 보냈죠. 세자였던 이 충녕왕이 이제 보내고 나서 이제 귀국하는 과정에서 쿠데타 사건을 알고 나서 다시 이제 쿠비나이 칸한테 쪼득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니까 쿠비란이 대노해가지고 그 뭐냐면 이면한테 왜그 뭐냐면 퇴위시켰냐 하니까 이면이 그게 아니라 강제 퇴위가 아니라 병이 들어 갖고 우리 퇴위시켰다. 결국에는 이제 쿠미나 압력 때문에 이 원종이 다시 복위가 돼요. 자, 요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 자, 이해 당시 몽골에 있다가 귀국 중에 어떤 세조는 다시 돌아가 세조 쿠비나인에게 군대와 통원을 요청해 국왕을 복위시키기로 했고 원종은 복위되었다. 자, 이면이 이제 사망하고 그 아들 이면무가 정권을 계승했으나 오래가지 못했고요. 자, 이면무 정권이 붕괴되고 원종을 중심으로 한 고려 정종은 개경한도를 당했다. 그때 이제 그 쿠비나인이 원종에게 친조를 요청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임유가 이면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원종을 보내죠. 근데 원종이 처음에 이제 보내고 쿠빈 앞에 서갖고 얘기하다가 너 왜 그때 퇴위당했냐고 하니까 원종이 거짓말 쳤죠. 아, 아파서 했습니다. 강제 퇴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그치니까 원종이 그대에서 이제 아, 이게 이면 때문에 강제 퇴위당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듣고 쿠비나이 그러면 내가 병력을 줄 테니까 이 병력 가지고 고조로 들어와서 뭐냐면 이면을 몰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병력을 이제 이끌고 이제 고려를 기한을 했죠. 그 사이에 이명우가 이제 즉위했지만 이명우는 이제 개경에 고립되고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원종이 이제 돌아오니까 모든 지방에 이제 간찰사나 이런 사람들이 안찰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원종을 붙었죠. 그래서 강화 정부는 고립된 상태에서 결국엔 내부 쿠데타로 이제 이명우가 죽고 원종에 의해서 이제 개경의 한도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뭐냐면 다시 예전 정권으로 이제 복귀되는 거죠. 최씨 정권 이전으로 아니 무신 정권 이전으로 왕실이 왕권이 복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왕실이 왕권이 복귀되는 과정이 자체적인 힘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몽골의 영향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몽골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왕정 복구가 됐던 거죠. 개경에도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삼별초는 개경한도와 삼별초 해산을 반발해서 1270년 6월 배종성이 중심한 봉기를 일으켰고 그리고 승하 왕후노고 군대를 추동해 삼별초 정부가 이제 수립됐고요. 삼별초 정부는 진도로 근거지로 옮겨와서 서남해안에 세월 떨쳤다. 그러나 1272년 영웅연합군 공격 후에 진도가 함락되고 승하 왕훈도 죽음을 탔고요.
이때 이제 김통정이 삼별초세력을 이끌고 근거지도 제주도 옮겨 항쟁했으나 끝내 여몽연합군의 공격을 진압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한국사 통론을 이제 또 넘어가죠. 예. 자, 검문세족 때 집권을 보겠습니다. 예. 원해 간섭기 때 인제 13세기 말에서 14세기까지 그 당시 집권층은 검문세족들이죠. 그래서 이 검문세족들이 인제 집권을 했던 시기와 관련된 건데 원나 간섭기하고 겹쳐 있어요. 예. 그 원나 간섭기 내용을 보면 이때 인제 뭐 일본 정벌에 동원됐고 많은 영토가 상실됐고 간제도 격화되고 뭐 경제적 수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당하고 내정 간섭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270년 무신 정권이 붕괴되고 왕정이 복구됐는데 복구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자기 힘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나라의 인제 도움을 받고 인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나라 간섭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자, 몽골 세력의 옹호로 왕권은 회복됐지만 그 대신에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그건 삼별초 난을 몽골의 도움으로 진압한 뒤에 더욱 본격화되었다. 자, 고려가 몽골에 굴복한 후에 최초로 받은 시련은 일본 정벌의 동원된 이었다. 그래서 고려는 원인하고 원의 강요에 따라 1274년에 1282년 둘 차례에 걸쳐 일본 원정을 이제 필요한 공량을 공급하고 군선을 건조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군사를 동원하는 데 피해가 매우 컸던 것이다. 특히 두 번의 출정이 모두 일본에서 이 가미가제라고 부르는 그런 것을 만나서 참패한 바람에 그 피해가 더해졌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나라가 인제 그 당시 일본 원정을 위해서 만든 간청이 있어요. 이게 인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동행성이라는 간청이죠. 정동행성. 일본 정권을 담론한 후에도 이를 종속시켜서 고려 통치의 간부 삼았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정동행 장관이었던 승상은 자동적으로 고려왕이 경했고요. 그 밑에 간원도 고려왕이 임명 고려인으로 채워져서 정동행성은 명의상 형식상의 존재에 불과했고 다만 원과 고려 사이의 의례적인 행사를 맡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정동행성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부속 기구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 부속 기관이 오히려 힘이 컸죠. 이게 뭐냐면 이문소죠. 이문소는 주로 이 원나라와 관련된 대원 관계와 관련된 사법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원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이 자기 정적들을 원나라와 관계 뭐 원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그냥 덮어 씌워 가지고 뭐냐면 처벌했던 곳이 이문소야. 그래서 원의 세력이 등을 얻고 불법적인 사법권 행사하면서 패단을 일으킨 것이 이문소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제 있는데 이 09년 개정 과정 읽어보면 이문소가 보다는 이 정동행성이 실질적으로 권력 기구였다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고 정동행성은 의례적인 거고요. 이문소가 실질적으로 인제 여러 가지 패단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동행성은 후에 인제 이 정동행성을 가지고 인제 뭐냐면 중국의 내지성처럼 중국에 보면 이제 행성도 있었잖아요. 행성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자라는 이제 운동이 있었죠. 예. 그래 갖고 이거는 좀 뒤에 다시 얘기할 텐데 입성책동 같은 운동이 있었다. 이런 것들만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한 지방에서도 원외 간부가 설치되어 고려는 영토 일부의 지배권을 상실했다. 자, 그래서 인제 원은 이미 1258년에 하주에서 쌍성총갑을 설치하고요. 쌍성총갑의 위치가 여기죠. 예. 여기 있고 자, 여기에서 인제 그 지역에 반란이 나는데 요 반란군들이 자기 땅을 원나라한테 갖다 바쳤어. 그러니까 원나라가 그 지역에 쌍성총검을 설치했고요. 그래서 청량 이북 땅을 뺏었고 1270년 서경에 동령부를 설치했어요. 동령부도 마찬가지예요. 서경 지역에 반란이 나는데 거기 반란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인제 뭐냐 원나라에 가 갖고 이 땅을 갖다 바친다니까 갖다 바쳤죠. 그래서 동령부를 설치했죠. 근데 이 동령부는 잠깐 있다가 뭐냐면 폐지되고요. 폐지되고는 이동을 했죠. 저쪽 요양 쪽으로 인제 이동을 시켰죠. 그래서 쉽게 인제 뭐냐면 수복이 됐죠, 이 동령부 지역은. 근데 이 쌍성총괄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제 통치를 받고 있다가 나중에 국민왕 때 가서 뭐냐면 수복이 돼요. 그래서 이때 인제 쌍성총괄부의 여러 가문들이 인제 거기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지방 통으로였던 이자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국민당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그때 국민당이 쳐들어올 때 내부에서 응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큰 공을 세우죠. 그 이자춘의 아들이 누구냐? 이성계야. 그래서 이성계는 요 동북랑 그러니까 이제 쌍성 총괄부부터 그 지역에부터 예전부터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히 또 사병 집단을 여기 또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집안 대적으로 집안에 이제 충성하는. 이걸 이용해 갖고 이제 조선 왕조를 건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 있고 자, 이 쌍성 총괄부하고 이제 뭐 동령부는 좀 이따가 이제 그 뿌셈 강독할 때 좀 읽어보고요. 예. 1270년 서경에 동령부를 설치해 자비령 이북의 땅을 다스렸으며 삼별초난을 이제 뭐냐면 평정한 원종 14년 제주도에 탕난 총감을 둬서 일본에 의한 정벌에 의한 목마정을 강장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쌍성 총감부가 있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말을 키우기가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호랑이라든지 포범이라든지 늑대 같은 것들이 내륙 지역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키우기는 좀 불리해. 잡아먹을 수 있잖아. 얘네들 공격을 받고. 근데 여기는 포식자가 없어. 얘는 포식자.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말이 키우기 상당히 좋은 곳이고요. 원래 제주도에는 그 정통말인 조랑말이 있었어요. 쇼다리 말이 있었어. 우리가 보는 가하마 같은 그 말들인데 이런 말들을 키운 게 아니라 그 당시 몽골 지역의 평원에 있었던 좀 전투말들을 키웠어. 롱다리 말이라고 하죠. 근데 물론 조랑말보다는 좀 키가 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식의 말보다는 좀 작긴 작아요. 그렇죠. 조랑말보다 좀 큰 말을 이제 키웠다. 몽골식 말을 키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제 여기 있는 말들은 조랑말보다 좀 큰 말들이야. 전투말. 그러니까 몽골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목마장을 간장하겠다. 이 가운데 동령과 탕렬총관부는 고려의 요청으로 충녕한테 반환됐으나 상성총관부는 공민왕의 무력으로 이제 뭐냐면 탈환할 때까지 종속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탕남총관부에 보면 말을 키우는 목동들이 있었는데 이 목동들이 이제 그 고려에 의해서 탕남총관부가 이제 고려에 이제 기속된 후에도 계속 이제 뭐냐면 관리가 안 됐어. 그래서 그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요. 예. 자, 또 원간석기에는 고려의 관제가 이제 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때 이제 그 원나라가 이제 그 뭐냐면 고려의 관제를 격화시킨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참원했다는 거야. 그래서 원나라 입장 볼 때는 이 고려의 관제가 항제국의 어떤 관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뭐냐면 그 항제국의 그 법식을 자기가 항제국인데 불구하고 고려가 그 얘를 격식에 범했다. 항제국의 어떤 그 뭐냐면 간제를 범했다. 이걸 참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을 전반적으로 봤죠. 그래서 삼성 육부 체제를 이제 참원했다는 이유로 황제국 체계를 본받았다는 이유로 해서 없애버리고요.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합쳐서 첨예부도 이제 단일화시키고요. 그래서 상서 육부를 사사도 이제 격화시키죠. 그래서 전이사, 전리사, 공부사, 판도사, 전부사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사사도 이제 축소되었다는 거. 또 간세 명칭도 고쳐갖고 그다음 좀 한 단계 낮은 사자로 경칭했어요. 이게 충녕왕 때 간서는 사로 거의 통일돼요. 사로. 그래갖고 부가 아니라 이제 사로 격화시켜서 제후국의 이제 간서를 만들었죠. 추미도는 밀직사로. 그 다음에 어사대는 그 감찰사로. 한림호는 문화사로. 그래서 사와 서로 격화시켜서 나오는데 이제 뭐냐면 제후국에 맞는 이런 그 간제를 만들도록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좀 주의할 건 보면 요때 도병마사가 충녕한 때 도평의사사로 확대 개편됐잖아요. 요거는 원나라의 간섭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말했지만 요거는 고려의 자주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거야. 왜냐하면 원나라 요거는 건들지 않았죠. 도병마사, 뭐 신국도 이런 거는 어쩌면 고려의 독자적인 간제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간제가 격화되면서 요 부서가 적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그 많은 업무들을 요쪽 도평의사사에서 이제 뭐냐 넘겨가지고 했던 거죠. 물론 예전에도 도당이라고 해가지고 간설 뭐냐면 여러 업무를 총괄했긴 했지만 그 업무들이 더 총괄됐다. 그래서 이제 도병마사 명칭보다는 그 뭐냐면 도평의사사라는 명칭이 맞기 때문에 바뀐 거죠. 도병마사는 마치 군사적 업무만 담당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왕실의 용어도 덕을 낮췄죠. 고려 같은 경우에 내재 외양 체제에서 이제 항제국의 용어를 썼잖아요. 항실 같은
용어들, 황제가 썼던 용어를 썼는데 이런 것들을 다 뜯어 고쳤어. 그래서 이렇게 했고 충녕왕 이후에 역대 왕은 원왕 시대 공주를 왕위에 받아들여 이른바 원의 부마국이 되었으며 황제의 칭호에 비기는 것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를 종이라고 붙였던 왕의 묘도 뭐냐면 없애고요. 그 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따로 묘라고 해서 조종제라는 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당나라 때 인제 뭐 상대적으로 인제 모든 황제들에게 붙였던 묘인데 이걸 이제 고려가 이제 본받아서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인제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때부터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충자가 붙고 뭐뭐 왕 이렇게 하죠. 이 충이라 붙는 것도 좀 웃기죠. 왜냐면 충이라는 것은 왕한테 붙일 수가 없어요. 왕이라는 건 충성을 받는 대상이지 충성한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원나라에게 충성을 해라." 해 갖고 충땡공왕 이런 식의 형식의 이제 뭐냐면 시호를 준 거죠, 시호. 그 이 시호를 가지고 뭐로 사용했어요.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지는 고인, 고로, 폐하는 인제 그 전하로, 태자는 세자로 각각 계칭하였다. 자, 고려에 대한 원의 간섭은 경제적 수탈로 이어졌는데 원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금이나 은, 포 등의 공물을 강요했고요. 특히 인삼이나 잣, 약재, 매 등 특산물을 진구하여 고려는 고려에게 많은 인제 고통을 겪게 했는데 특히 이제 이 해동청 때문에 인제 요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해동청은 이제 그 당시 사냥을 잘하는 매로 유명한데 그 당시 한반도 북부나 만주 지역에서 많이 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따로 이제 사육하기 위해서 응방이라는 걸 이제 뒀고 응방에서 이 매를 사육했던 사람들 중에 뭐냐면 출세해 갖고 검문세족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따라서 농민들 일반 조세 외에도 다시 원에 대한 공무를 내기 위하여 그 부담이 가중되었다. 심지어 원나라는 공료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한간들까지 요구를 했죠. 그래서 고유의 고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기항후도 요 공유 출신이죠. 자, 그 원은 고려에 대해서 그들의 법속까지 따르기도 했다. 자, 그래서 고려와 원 사이의 인적 구조가 활발해져 그들의 풍습이 고려로 들어오게 오고 반대로 고려의 풍습이 원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에서 뭐 그 풍습 관련된 내용 이 법속이라는 게 법과 제도나 풍습 같은 것들을 다 총괄하기 때문에 그 원나라가 인제 그 고려에 강요한 것도 있긴 있지만 풍습 같은 경우에는 강요는 안 했다 보시면 돼요. 법과 제도는 모르겠지만 이 풍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제 원나라는 토풍을 존중한다는 원칙 하에 뭐냐면 고려 자체에 토풍을 인정해 줬어요. 그 반발이나 이런 것도 인제 뭐 강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원나라가 인제 자신의 옷을 강제로 입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인제 이 그 원나라 풍습 이 널리 확산됐던 건 뭐냐면 그 당시 지배층이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알아서. 충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나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알아서 인제 뭐냐면 반발을 해 버린 거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변발 같은 것들을 했던 거죠. 반발이 아니라 변발. 자, 변발을 하고 고려 옷을 그 옷 대신에 몽골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는 뭐 강제로 했다는 거는 좀 약간 어양투가 따르도록 했다고 했는데 이건 좀 잘못된 표현 같아요. 예. 왜냐면 토풍을 뭐냐면 존중한다는 내용이 있고 원나라는 또 다른 나라가 항복해 오면 그냥 그 나라의 풍습이나 이런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자발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왕실과 상륙지에서 몽골식 이름을 갖고 몽골어를 사용했으며 몽골식 의벽과 번발이 유행했다. 또 원은 고려에 대해서 왕족의 홀쭉을 비난하면서 노비제도 개혁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이거는 이제 원나라가 그 당시에 인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게 이제 중국의 영향이에요. 자기 어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 갖고 동송분원 같은 거 있죠. 동송분원. 이 같은 성씨끼리는 혼인을 못하고 근친혼도 당연히 못하게 하는데 고려 왕실 같은 경우에는 동서까지 결혼하고 또 근친혼도 행해졌죠.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왕자 같은 경우에는 이성 귀족하고 결혼을 했어요. 예, 현종 때부터. 근데 이제 공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왕씨끼리 결혼해요, 왕씨끼리. 예. 그래 갖고 불혼이죠. 예, 원칙에 어긋난 거고 근데 근친혼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왜 이렇게 근친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 있는데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요걸 막 비난을 하는 거야. 그리고 노비제도 개혁을 했어요. 이거는 앞에 제 노비와 관련된 얘기할 때 좀 얘기했을 텐데
보통 이제 중국이나 이제 이런 데서는 노비의 세습제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부모가 노비라도 아들이나 딸은 노비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노비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제 뭐냐면 구 구 잡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노비의 세습제죠, 조선이나. 그래서 이걸 대해서 인제 뭐냐면 세습을 금지시키고 노비 세습제를 금지시키고 세전제를 금지시키고 양민화시켜라. 요렇게 요구해, 자식들은. 근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고려는 그때 충녕이 인제 그 쿠비나이 왕칸한테 그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데, "우리는 태조 때부터 그런 적이 없었다. 한쪽이 뭐냐면 천민이면 그 아들,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쪽이 천민이면 그쪽 그 아들, 딸도 다 천민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토풍이다."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몽골족이 받아들이는 그 내용이 있어요. 결국에 거기 요구했지만 고려의 반발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흐지부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것은 이제 고려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반대로 인제 고려의 의복이나 음식, 생활 양식들이 원나라에 영향을 끼쳤는데 이걸 고려양이라고 불렸다. 이거는 이제 고려와 원나라가 그 당시 여러 이제 교류도 있고 하고, 또 우리가 인제 알다시피 그 당시 공려들이 인제 많이 가 가지고 그런 것들 전파시켰죠. 자, 이와 같이 강화가 맺어진 후에 원은 고려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거쳐 간섭을 하여 고려가 받은 타격은 매우 컸지만 그 당시 그 고려의 주권은 엄연히 종속되었다. 그래서 비록 형식적으로 정동행성을 설치됐지만 고려의 인제 뭐냐면 그 국내 정치는 자주적으로 수행됐던 것이다. 더욱이 외면적으로 친원 정치에 섰으나 내면적 원에 대한 반감이 온전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이 뿌셈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뿌셈 130 페이지 보겠습니다. 한참 위로 올라가네요. 예. 자, 여기 보면 원의 간섭과 고려 국왕의 위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세계 대국을 건설한 원은 새로 편입된 지역을 지배하는 데 여러 방법을 활용했다. 정복된 땅과 백성들을 몽골의 왕족들에게 주어서서 그거에건 통치케 하는 간접 통치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한했다. 자, 이때 정복된 민족의 토착적 기존 지배 기구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그 상부의 몽골족 지배권을 덮어씌우는 방법이 있었다. 차가타이汗국, 오구타이汗국 등에서 활용한 방법이 그것이다. 완전히 몽골 제국의 영역으로 편입된 몽골족이 직접 행정을 맡는 직접 통치 방식도 있었고, 예컨대 여진족의 금나라가 그랬다. 또 다른 경우는 복속국을 독립국으로 두고 지배 체제를 인정하면서 몽골이 파견한 다루가치 등을 하여금 강한 통제를 가하는 유형이 있는데, 고려가 이제 세 번째 유형이죠. 요때 이런 유형은 이제 조공책봉 관계에서 인제 만들어진 유형인데, 요런 유형이 만들어진 것은 이 쿠빌라이 칸 때야. 쿠빌라이 칸이 인제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조공책봉 관계도 뭐냐면 받아들이죠. 그걸 인제 그때 인제 고려가 항복해 왔기 때문에 고려하고 인제 고려가 이제 쿠빌라이 때 항복했기 때문에 이 조공책봉 관계를 통해서 원과 고려가 이제 뭐냐면 관계가 맺어지게 된 거죠. 자, 원은 여러 방식으로 고려의 내정에 간섭했으며 자신들의 필요에 하는 것을 투여해갔다. 자, 고려와 원의 관계는 고려가 국가 유지되고 양국간 책봉과 조공이 정지했으며 중국 역대 왕조 주변국의 조공과 책봉받는 관계의 형식을 띠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나 고조의 생존권을 유지하면서도 독립권을 유지하면서도 그 원나라 정부의 조공 책봉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죠. 이걸 이제 세조 구제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쿠비나이 칸이 이제 이렇게 딱 뭐냐면 그 당시 원종한테 약속을 했던 것들이죠, 구두로. 자, 그 고려 태자가 쿠비나이 칸 진영에 있는 동안 그때 이제 태자는 원종을 얘기해요. 원종이 있는 동안 그 당시 고종이 죽자 어 몽골에선 태자를 왕으로 세워 귀국시킨 것, 이어서 몽골이 원종에게 국왕을 책봉한 것, 이후 역대 국왕에 책봉하는 것, 원에 대해 조공을 이룬 것, 그리고 원의 연호를 사는 걸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고려를 원내지를 일부러 보는 것이나 원의 부마에서 주어진 토원을 보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 그래서 조공책봉 관계를 통해서 원의 독립권을 인정해서 인제 영향을 행사했지, 우리가 그 전에 지배 관계처럼 뭐 약탈해 가지고 뭐 그 원의 부마에게 주거나 귀족들에게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공책봉 관계 위에서 왕실 혼인이 이루어졌고
또 내정 간섭이 더해진 걸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제 보통 충자 돌림의 왕들은 상당수가 뭐냐면 원나라의 공주를 받아들여 갖고 인제 뭐냐면 이렇게 자기 부인을 삼았죠. 그거는 이제 고조의 필요성 때문에도 그래요. 왜냐면 고조가 이제 무인 정권 뒤에 인제 왕권을 간신히 회복을 했잖아요. 근데 또 무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잖아. 그래서 고조의 이제 그런 그 왕실의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그 당시 그 충녕할 때부터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원나라의 공주를 받아들여서 왕실의 권한을 좀 높이고 뭐냐면 그 원나라의 지원을 확실히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 이제 충자 돌림 왕들은 상당수가 그 원나라 공주를 받아들여 갖고 결혼했다. 그런데 이 원나라 공주가 좀 착한 사람도 있지만 제국 공주처럼 이게 뭐냐면 팡팡 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좀 행패도 좀 많았어요.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원은 복속 지역에 물자 공출, 그다음에 세량의 납부, 군사 협력, 호구 조사, 지배층 자제의 입지를 다루같이 주제 등해서 6가지 육사를 요구했어요. 원이 요구했고, 그래서 이제 원나라는 이렇게 6가지를 요구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원의 간섭은 그 국왕의 위상의 변동을 잘 나타났다. 자, 원은 필요할 때마다 국왕의 왕을 교체시키고 국왕의 위치를 크게 떨어졌다. 떨어졌다. 자, 그래서 인제 대표적인 게 인제 뭐 충녕왕을 자기 필요 없다고 해서 충성왕으로 교대시키다가 충성왕이 자기 말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또 충녕왕으로 이렇게 교대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왕이 2번 즉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걸 중조라고 하거든요. 이런 중조 형상들은 그 당시 인제 그 원나라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고조왕을 교체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형상들이죠. 예. 그래서 원은 자국 내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거나 집권 세력의 변동이 있을 때 고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왕위를 교체했다. 원 손종이 즉위한 후에 충녕왕에게 왕에서 충성을 교체한 것. 그리고 이제 영조 즉위 후에 충성왕이 원도로 억류시킨 것. 그다음에 이제 문종 때는 건신들 사이의 권력 투쟁에 따라 충성왕과 충행왕도 보기에따라 폐위하고 거든요. 충성왕이 즉위했다가 잠시 이제 충의왕을 이제 했다가 또 충의왕도 폐위시켰다 충성했다가 또 충의왕을 복귀시키고 충의왕이 또 이제 그 뭐냐 약간 이제 좀 물러나는 왕으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나중에 또 폐위시키고 완전히 귀양 보내다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단적인 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은 또한 고조의 국왕을 부마로 삼아서 예우와 통제를 병행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 볼 때는 부마국이 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 당시엔 꼭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고려의 입장에 볼 때는 원 중심의 어떤 세계 질서에서 원의 부마가 됨으로써 이 뭐냐면 이 고려의 위상을 좀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녕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이제 원의 부마로서 다루같이에서 참여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서열이 상당히 좀 높은 거죠. 다른 복속국에 비해서. 예. 자, 고려 원사의 강화가 성립되는 얼마 안 되어 세자로 있었던 충녕왕이 원의 세조딸이었던 제국대장 공주와 혼인했다. 이 제국공주가 상당히 뭐냐면 위세를 떨쳤던 사람인데 하여튼 그 뭐냐면 끝발이 있었던 그 사람이죠. 거기다 쿠비라의 딸까지 되니까 하는데 이때 이제 충녕왕하고 제국공주 사이에 이제 낳은 아들이 그 유명한 충성왕이죠. 네. 그러니까 충성왕은 자기 어머니가 이제 제국공주고 자기 외할아버지가 쿠비라이 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몽골 안에서도 상당히 서열이 높아. 이 사람이 넘버 5까지 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정치를 할 때 국내에 있지 않고 그 중국의 대도에 가 갖고 이제 오래 거주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려 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1차 개혁 때만 1차 즉위 때만 이제 있었고 2차 즉위 때는 아예 이제 대도에 뭐냐 있으면서 천지로서 인제 뭐냐면 통치를 했던 그 왕이에요. 오히려 대도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자기 입장은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충녕왕 이후에 국민왕이 이르기까지 8명의 원공주가 고려왕의 후비가 되었다. 고려왕이 원나라 공주와 결혼하는 경우 제1비의 혼인의 선후 관계에 상관없이 원나라의 공주였으며 거기에서 낳은 왕자가 후계자가 되었다.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있어요.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머니가 인제 뭐냐면 그 원나라 공주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조카들한테 좀 밀려 가지고 나중에 좀 약간 늦게 왕이 되는 케이스는 있어요. 예. 자, 그렇게 있고 다른 한편으로 고려와 원의 통우는 고려에 대한 원의 간접 지배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졌으며
양국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이기도 했고 또 고려의 독립성을 정체성을 유지에 이바지한 면도 있었다. 자, 이 시기에 고려 국왕은 빈번하게 원에 입주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원에 체류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뭐냐면 충성왕이죠. 충성왕이고 또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때 이제 충성왕 때 그 당시 원도에서 억류 한 4년 동안 억류된 상 있었어요. 이때 이제 그 누구냐 심양이 이제 심왕이죠. 심왕하고 이제 충성왕 간에 고려 왕권을 둘러싸고 이제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원도 대도에 머물러 있은 억류된 사건이 있었어요. 자,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고려의 정치가 원에 비해서 좌우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고려 국왕이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 뭐 이렇게 했고. 자, 이건 대표적인 케이스가 충성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원의 행정기구를 통해서도 고려를 간섭했다. 정동행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원나라 외지의 통치나 대규모 군사행동 등에 의해 여러 가지 성격의 행성을 설치했는데 정동행성, 그러니까 정동은 일본을 원정한다는, 동쪽을 원정한다는 거잖아요. 일본 원정을 단행하기 위해서 충녕왕 때 둔 것이다. 자, 2차 일본 원정 실패 후 몇 차례 실패를 거듭하다가 충녕왕 12년에 다시 세워 이후 일본 원정이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정동행성 공민왕 때까지 존재했다. 그래서 정동행성에서 승상과 평장정사, 우승, 자승 등등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대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 왕들이 승선 같은 고려 왕이 뭐 겸직했고 그 하이지까지는 또 거의 고려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정동행성은 독자적인 간서 건물도 있었다. 그곳에 원의 사신을 영접하는 조소를 봉숭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원의 하성전사와 하정사를 파견하기도 했다. 원나라와 관련된 의대적인 기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000년 정동행성은 명의상 의례상 기구로서 그 성격을 강하게 띄었다. 자, 원은 간섭할 문제가 생기면 정동행성이나 간접기구를 통하지 않고 사실이 직접 와서 처리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결국 정동행성은 고려의 내정에 대한 원의 감독기관을 보기 어려우며 원과 고려 사이의 연락기관으로서 기능을 주로 맡았다고 본다. 자, 원이 부마국이 되면서 고려의 용어도 간제가 격화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충녕 원년에는 국왕의 묘에 조나 종 대신에 왕자가 붙이기도 하고요. 짐을 고로, 폐하를 전하로, 태자를 세자로, 선지를 왕지로, 사를 유로 바뀌었다. 간제상의 변화도 이제 쭉 있었죠.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기초에 언급됐었어. 그래갖고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 부분도. 고려와 이제 인적, 물적 부담 같은 경우인데, 그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료도 많이 요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내시도 이제 많이 요구했어.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원래 내시하고 한가는 다른 거예요. 내시는 이제 뭐냐면 왕의 비서고 한가는 궁궐에서 허들레 일을 했던 그 뭐냐면 고자라고 좀 말하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내시들을 한가는 많이 등용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 말에 영향을 미쳐갖고 이때부터 내시를 한가에 등용되게 돼. 그래서 내시와 한간이 일치되는 시점은 이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고려 후기 때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 때도 계속 가죠. 그래서 지금 모두 내시하고 한간을 동일하게 여기지만 고려 중기 때까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는 여러 차례 거쳐 내시의 요구에 응했으며 원에 들어간 내시는 그곳의 황제 왕후 등을 섬기는 것을 기하로 요직을 앉아 권세를 부리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들이 또 고려에 와가지고 행패를 많이 부렸어요.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원과의 관계에서 고려는 상당히 재정 부담이 있었다 하면서 많은 사신 교류와 그 다음에 이제 조공 등등 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원은 또 각종 명목을 붙여서 경제 수탈도 감행했다. 이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부원 세력의 등장인데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은 71번이에요. 네, 첫 번째 인증번 71번입니다. 자, 원과 고려의 빈번한 교류 인해 원과 결탁은 새로운 층이 대두되었으니 부원 세력이 그들이다. 자, 물론 원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이들은 모두 부원 세력 볼 수 없고 그 가운데 고려의 정통성을 해친 자를 국한해야 할 것이다. 부원 세력들은 고려를 배반하거나 원에 투항하거나 홍다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홍씨 집안 그쪽이 고려의 국익이나 자주성을 손상하고 국가에 대한 참소와 입성출동을 했으며 입성출동이라는 것은 그 고려시대 때 한 세네 번에 거쳐서 이루어졌는데요. 주로 이제
고려의 그 정동 행성을 중국의 내지성처럼 이렇게 만들자는 거야. 이건 뭐냐면 고려 황실을 폐지시키고 직접 원나라가 거기에 행성을 설치해서 직접 통치를 하자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입성책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부원세력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또한 아울러 원을 배경으로 고려 국왕에 대한 참수와 반역 및 국가의 기강을 문란케 하고 전민의 탈점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자를 규정할 수 있다. 자, 이는 대체로 세조 구제의 원칙을 부정한 거다. 아까 이제 얘기했죠. 세조 구제의 원칙은 원나라의 책봉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고려의 생존권을 이제 뭐냐면 인정해주는 그런 원칙인데 이거 부정한 거야. 왜냐면 이게 볼 수 있는 게 입성책동 같은 경우인데 입성책동 같은 게 원나라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고려의 부원 세력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 이제 그 요동 지역에 심왕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심왕하고 고려 왕이 갈등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그냥 뭐냐면 아예 고려라는 국가를 없애버리고 원나라의 직할지로 만드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은 세조 구조에 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되게 원나라도 그걸 원치 않았어요. 입성책통은 그 우리가 그 원나라가 강요한 것보다는 우리 측의 어떤 그 고려 측의 내분 때문에 일어났던 거고, 특히 부원 세력들이 그런 거를 뭐냐면 주도를 했던 거죠. 원나라가 그렇게 요구했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주장했고 원나라도 그걸 좀 관심을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세력 구제 원칙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앉아주는 걸로 해갖고 했던 거죠. 그리고 고려의 예전에 항쟁을 볼 때 직접 지배하는 것보다는 고려 왕실을 매개해서 간접 통치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입성채통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예, 가성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지 입성채통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이 부원 세력들이 주도했지 원나라가 주도한 건 아니었고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세력 구조의 부정을 하는 과정에서 입성채통 같은 논의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원 세력은 원의 배경으로 국내 왕위 계승 문제나 정치 운영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했다. 자, 원과 연결된 세력 여러 개가 형성됐는데 우선 그 당시 몽골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가문이 그 조인구를 비롯한 평양 조씨 가문이고요. 그는 평민 출신의 역관으로 30여에 거쳐서 원에 내항했으며 여러 차례 공을 세웠고 재상자리까지 올렸으며 그의 딸이 충성왕의 비가 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조씨가 이제 너무 충성왕의 이제 뭐냐면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충성왕의 부인이 예, 뭐냐면 조씨와 그걸 무고한 사건이 있어요. 조씨하고 충성하고 이제 무고한 사건이 있는데 원나라를 배신한다는 식으로 그래갖고 이제 무고한 게 아니라 잠깐 그 충성왕의 그 부인 원나라 공주죠. 원나라 공주가 이 조씨가 때문에 나하고 잠자리 안 든다.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원나라 조정에 상소를 올렸는데 그걸 듣고 이제 충성왕이 폐위가 됐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건 핑계 불과한 거고 실제로 충성왕이 이제 개혁하는 과정에서 원나라에 좀 신기를 건드는 개혁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 하여튼 그랬고 조인규는 고려의 위해를 입히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래서 같은 통역관이었지만 정치적 지향이 다른 인물은 유천신이라는 사람인데 유천신 역시 통역 실력 인정받아 재산까지 올랐으나 심하게부터 충성왕을 폐위시키려고 했으며 이 때문에 충성왕이 한동안 이제 원나라부터 그 대도에 갇혀 살면서 4년 동안 보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심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냐? 자, 이때 이제 충성왕 때까지 돌아오는데 충성왕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외할아버지가 쿠빌라이 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충녕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 원나라 안에서도 상당한 막강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원나라의 그 왕위 계승에 이제 하면서 킹메이커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장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충성왕은 두 개의 이제 왕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가 이제 일단은 고려 왕이고요. 그 다음에 요양과 요동 지역 있죠. 요양 지역. 요양과 심양 지역을 이제 그 당시 고려 유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심양왕이라는 그 지위를 얻게 돼. 근데 이 심양왕이 나중에 심왕으로 한 단계 등급을 올라가게 되거든요. 원래 두 글자 왕후보다는 이게 첫 번째 왕후가 한 글자 왕후가 더 등급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변으로 또 막 비판을 받고 있는 거야. 원나라 국내에서. 왜냐하면 충성왕이 고려 왕이면서 고려에 있지 않고 계속 대도에 머물면서 정치 공작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을 계속 막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려 왕이 되든지
심양왕이 되든지 하나는 둘 중에 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충성왕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고려왕도 포기하고 심양왕도 포기하는 방향을 했어요. 그래서 고려왕은 자기 아들이었던 그 당시 충무왕한테 넘겨주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충성왕은 상왕을 물려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 왕이었다 보시면 돼요. 심양왕은 그 자기 조카였던 왕고한테 물려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갈등이 이제 싹을 텄던 거죠. 그래서 충무왕 때 그냥 두 개 왕직을 다 물려주면 되는데 고려왕은 충무왕, 자기 조카였던 이제 뭐냐면 그 뭐냐 왕고한테는 심양왕을 한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같은 이제 부자 관계지만 이게 또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야, 얘네들이. 그래서 얘를 견제하기 위해서 요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후에 이 그 심양을 계승했던 여러 이제 왕들이 이 자기가 고려 왕을 한번 해 보겠다고 계속 이제 부원색들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원나라 조정에도 아부라고 하고 심지어는 그 앞에서 인제 그 입성책동 가운데 한두 가지는 요 왕 그 뭐냐 심왕세력들이 이제 주도를 해서 한 거야. 심왕세력들부터는 입성계통을 만들어 놓으면 일단 정동행성 입성계통에서 중국의 내지성을 편입되면 결국에는 이제 고려 몽골 입장은 그 고려 조정을 잘 모르니까 고려 국내를 모르니까 실제 통치권을 심왕에게 주겠다고 이제 정책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 입성계통을 이제 주도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이렇게. 자, 하여튼 심왕에게 붙어서 충성을 폐위시키려고 했으나 일이 성사되지 않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려의 원에 직화지를 만들게 활동했다. 차라리 이제 직화지를 만들어 버리면 그 정동행성을 직화지를 만들어 갖고 일반 내지성을 만들어 갖고 그게 승상을 이 왕고 같은 이 심양왕을 그 심양의 담당을 하게 하면 심양은 실제 왕 역할을 할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자, 또 매를 사유가 바치는 음방을 통해서 진출한 윤수의 친원 윤씨가 있었다. 매는 중요한 사냥 도구였고 매를 활용한 수협은 큰 즐거움이어서 매를 사육하는 맡은 음방은 주요 기구였다. 자, 음방은 매를 사육하는 데서 벗어나 물자를 숙탄 역할도 했다. 그밖에 이제 원나라 공주를 따른 검령구가 있었는데 이들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죠. 자, 원의 한간에 들어가서 그 세력을 얻은 뒤 배경으로 등장한 부류 이거고 그래서 원의 한가에 들어와서 이제 고려 와 가지고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했던 부류도 있고 원에 입조하는 국왕을 수행하여 친조행인 공신이 되어 입시하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고려 시대 때 이제 왕들, 그러니까 원나라 강석기 때 고려 시대 왕들은 그 어릴 때 원에 입조를 많이 해요. 예. 원에 입조를 해 갖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년이 된 다음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린 그 사람이 세자가 이제 거기 세자가 들어가서 그 원나라 갈 때 같이 따라오는 부류가 있었잖아요. 이들이 일종의 친종 행위들이 일종의 뭐냐면 측근 세력을 부각이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롭게 증기한 이제 왕의 측근 세력들이 인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그 세자 시대 왕이 세자 시대 그 옆에서 따라가면서 그 대도에서 같이 뭐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충자 돌린 왕들이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 개혁의 배경에는 이런 그 새로운 왕의 측근 세력들이 종전의 그 예전 왕의 측근 세력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개혁을 했다.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들 제거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을 수행하면서 이 그 예전의 측근 세력들을 부정부패 세력을 몰아가면서 제거시켰던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정권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부원 세력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기철이죠. 그래서 누이 동생이 이제 기항우죠. 원의 순제 제2황후가 되면서 국내 정치적 지위를 확보했고 그 세력은 국왕을 능가할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항우를 배경으로 한 기철 등 기시 세력들은 그 당시 고려의 세력을 확대했고 자, 부원 세력 가운데 일부는 고려를 없애고 새로운 횡성을 두고 고려를 통치하자는 입성책통이 있었다. 그래 갖고 이 입성책통은 그 한 3-4번 있었어요. 4번 있었네요. 예. 그래서 그 충성왕이 복위된 뒤에 처음 일어났고 이후에 입성책통이 있는데 그 뒤에 2 차, 3 차 이런 것들은 다 인제 앞에서 심왕 세력들이 주도를 해 갖고 부원 세력들 주도해 가지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입성책통은 고려의 국왕을 비롯한 여러 정치 세력들의 적극적인 반대를 시현됐고 원으로서는 특별하게 직접 통치 필요성을 못 느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야. 원에 한번 예전에 고려하고 싸워 본 적 있잖아. 그러니까 인제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는
간접 통치하는 게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했고 앞에서 얘기한 세조 구제의 원칙도 있다 보니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성 책동의 주체는 원이 아니라 이 심한 같은 부원 세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이고요. 부원세은 원의 지배 구조에 종사하거나 이용되면서 원에 대한 종속을 시켰고 전민의 탈점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 그리고 부원세력의 존재는 국왕의 지위를 약화를 가져왔으며 국내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됐다. 자, 그들은 곧 개혁의 대상이었기에 원의 묵인 또는 지원하에 격렬하게 저항했다. 보원세력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몇 차례 있었지만 그들은 대대적인 반격과 원의 존재로 인해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언제 제거됐냐면 공민왕 때 제거됐던 거죠. 예. 그래서 보원세력은 공민왕 때 반원 정치에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결국 제거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기철 같은 걸 이제 죽이죠, 공민왕 때. 그리고 이제 이문소 같은 걸 폐지시키고요. 이 당시 보원세력 근거지였던. 그다음에 이제 또 국외적 근거지가 있었죠. 어디예요? 요양과 심양 지역이죠. 요게 이제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여기가 인제 고려 유민들이 많았고 이 유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심항을 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항하고 부원색들이 인제 뭐 결탁된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 요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부원색 밖에 있는 부원색의 근거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요동 정벌을 했던 배경이 되죠. 이걸. 예. 뭐 요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읽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문 세력의 집권 과정을 인제 좀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 통에 들어와서 요걸 보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할게요. 예.